예, 잘 쉬었습니까?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폐류 위생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국도 폐류 위생이 뭔지 몰랐겠죠. 예, 50년대 그 폐류 양식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한국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겠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 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 기타 폐류도 동시에 많이 양식이 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한국이 막 개발을 하는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시기라서 수출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뭐 나라가 잘 살려면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이 결국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외국에다가 파는 수밖에 없었죠. 1차 생산품이죠. 그래서 그 중에 굴도 당초 목표처럼 1년에 500만 불 수출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고 했는데 아까 지도에 보신 거 기억납니까? 현재는 중국, 미국, 프랑스 뭐 이런 순으로 굴이 생산되지만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단연 굴의 큰 시장은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25개 주에서 굴을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또 20여 개 주에서 굴을 같이 먹는 그런 소비 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굴을 수출하려고 일찍부터 60년대부터 접촉이 있었습니다. 60년대 접촉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랬죠. 미국 FDA 잘 아시죠? 푸드 앤 드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여러분 나라에도 비슷한 기관이 있을 거예요. 식품과 의약품을 관리하는 보건당국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거기 가면 수산물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한번 위생에 관해서 알아봐야 된다 하는 그런 권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그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하는 말이 폐류위생 프로그램, Shellfish Sanitation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뭐 금시초문이었겠죠. 우리는 오로지 굴만 많이 생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 그런 시설도 없다. 그런 인프라도 없다 했더니 60년대 한 중반부터 미국에서 전문가를 파견해주고 또 실험실 짓는 데도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해줍니다. 마치 저희 나라가 코이카를 통해서 여러분 나라에게 이런 기술 지원을 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돕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지구촌 식구로서 같이 행복해지자 하는 그런 차원의 원조였겠죠. 그래서 실험실도 만들고요. 뭐 나중에 현장에 가보겠습니다만 세균실 이런 것을 만들고 위생 프로그램을 가르쳐 줬고요. 우리가 그걸 잘 따라서 사진에서 보실 만한 같이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신문 기사예요. 빨간 박스에 있는 1972년에 비로소 굴을 미국에 수출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폐류위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알고 봤더니 폐류위생은 미국과 유럽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생겼는데 20년대 초, 1920년, 20세기 초, 1920년대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큰 질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옛날처럼 시골에서 하던 것처럼 그냥 도시 인근에서 폐류를 먹었죠. 그래서 생식을 했는데 거기에 균이 있었고 결국 장티푸스, 살모넬라 타이파이라는 세균이 일으키는 그런 질병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는 이거 폐류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조사를 시켰고 그때 만든 프로그램이 폐류위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어류는 안 그랬는데 왜 폐류 같은 거는 그렇게 문제가 생기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호주 정부가 만든 그림이에요. 호주에 있는 보건 환경 당국이 보통 폐류나 기타 고착 생물, 그러니까 뭐 어류처럼 헤엄치지 않는 그런 생물들은 보통 해안선 가까이에 살고요. 해안선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집도 많이 생기고 사람도 많이 살고 공장도 생기고 뭐 이러다 보면 거기서 발생하는 폐수가 들어오면 그걸 몸에 한 100배 정도 농축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망을 갈 수 있는 어류 같은 혹은 뱃속에 뭘 많이 담아두지 않는 생물체에 비해서 폐류 같은 것은 위험하다.
하는 것이 폐류위생 프로그램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인 것이고,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다 몸에 축적합니다. 세균 같은 것은 한 10배 가까이, 중금속 같은 것은 100배 가까이 농축을 하거든요. 결국 저질이나 물보다도 폐류의 내장이 훨씬 더 많은 위험 물질을 담아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담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환경이 깨끗해지면 도로 내뱉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류 위생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포인트가 생긴 것이죠. 예, 첫 번째로 그러면 폐류 안에 있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균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 이런 것도 바이러스죠. 그런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 플랑크톤에서 옮겨오는 독들도 있습니다. 뭐 수온과 뭔가 조건이 맞으면 사람에게 해로운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는 플랑크톤들이 생겨요. 알렉산드리움, 뭐 김노디니움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그냥 굴이나 폐류가 볼 때는 그냥 먹일 뿐이에요. 그럼 그걸 먹으면 일정 기간 뱃속에 그 플랑크톤의 독을 폐류가 가지게 되고요. 그걸 사람이 먹으면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고요. 공장 같은 데서 폐수를 무단으로 버리면 중금속이 들어와서 폐류 몸속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 자연 독소, 또 화학적인 물질 이런 것들이 위해 요소가 됩니다. 한번 그럼 첫 번째 세균 같은 생물학적 위해 요소를 한번 보면 대부분 다 이 세균들은 사람의 뱃속에서 나옵니다. 뭐 자연계에 생기는 것들이 또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에게 유래해요. 환자가 생겼는데 이 환자는 뭐 먹고 배설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그 배설물이 잘 처리 안 되고 바다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바다에 퍼지고 거기에 있는 굴 같은 폐류와 같은 고착 생물들이 같이 먹고 축적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폐류위생 프로그램 태동의 계기가 되었던 장티푸스균, 살모넬라 타이파이, 그 다음에 A형 간염 바이러스, 헤파티티스 A 바이러스,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노워크 바이러스, 노로 바이러스죠. 노워크 바이러스는 최초에 발견된 것이 미국의 노워크 지역의 초등학교라서 노워크 바이러스라 부르다가 2000년대 들어서 노로 바이러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질균, 예. 그 다음에 기타 살모넬라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폐류에서 나오는 병원균인데 대부분 다 환자의 분변과 함께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죠. 결국 환자의 분변, 그러니까 뭐 환자가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니까 없을지 어떨지 모르니까 사람의 분변이 직접 바다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그런 관리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원래 있는 세균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브리오 같은 것들은 많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자연 독입니다. 독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보거. 예. 그 다음에 열대 지방에 가면 뭐 시과테라 독을 가진 그런 어류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어류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페루에서 대표적인 독은 주로 플랑크톤에서 유래하는 우리가 페류 독소, 쉘피쉬 톡신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종류는 한 4가지가 알려져 있는데요. 폐를 마비시켜서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마비성, 그 다음에 신경에 장애를 주는 신경성, 또 기억을 상실하게 하는 기억상실성, 또 설사하게 하는 설사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설사성은 주로 유럽 쪽에서 유행을 하고 있고 마비성 같은 것은 아시아 쪽에서 유행을 하고 있고 한국은 봄철에 마비성 폐독이 아주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폐류생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아까 병원균 같은 것은 환자의 분변, 뭐 자연계에서 생기는 플랑크톤의 독, 뭐 비브리오 같은 것은 차지하더라도 나머지 중금속 혹은 또 뭐 장티푸스균,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다 환자 분변을 따라서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딘가 육상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게 마련이죠. 하천을 따라서 강을 따라서 혹은 하수구 혹은 파이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아야겠죠. 그걸 우리는 오염원, 폴루션 소스라고 부르고요. 폐류를 키우는 주변 연안에 대해서는 도보로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지, 오염은 얼마나 돼 있는지, 언제 나오는지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종류는 저렇게 많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관리하는 것이 폐류위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한 요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건데요. 복잡한데 이걸 전부 다 관리를 하느냐? 그럼 언제 생산을 하느냐? 뭐 이런 것이 나오죠. 언제 살모넬라, 시길라 다 조사하고 노로 조사하고 뭐 간염 발열 조사해서 그럼 생산은 누가 하고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역시 폐류위생 프로그램이 생길 때 그런 것들 다 가만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많은 것을 다 조사할 게 아니라 폐류 독소 같은 거 특별한 거 외에 그냥 세균 같은 거는 딱 하나 대표 선수를 뽑아서 걔만 조사할 수 없느냐 하고 연구하다가 발견된 것이 콜리폼이라는 위생지표 세균입니다. 여러분 대장균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대장균이 사람의 대장에서 나와서 대장균이죠. 그래서 에스체치라 콜라이, 피칼 콜리폼 이렇게 부르는데요. 결국 분변이 들어가면 이 세균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세균만 검사를 하면 사람의 분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알 수 있고 얘들이 많이 나오면 결국 분변에 있는 기타 살모넬라, 시겔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확률이 높다. 여기는 위험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생지표 세균을 조사하면 된다 해서 이렇게 지표로 피칼콜리폼, 에스체콜라이를 선정을 하게 되었고 이걸 검사해서 수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충 그림은 그려졌죠. 폐류위생 프로그램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걸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리점은 무엇인지 나왔는데요. 그러면 정부에서 혹은 어업인들이 정부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뭐 나라에 따라서는 연방정부 뭐 복잡하다. 예, 결국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하지 않습니까? 폐류 위생 프로그램, 쉘피시 세니테이션 프로그램, 쉘피시 세니테이션 레귤레이션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폐류 위생 법 아닙니다. 폐류 위생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란 말은 좀 브라이어티하다. 뭔가 요소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법도 있고요, 규정도 있고요.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더 있습니다. 보시면 파트너, 연방, 주, 업계 이렇게 생산자와 생산자를 도와주는 지방정부와 관련 연방정부가 협력해야 된다. 예.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하는 일은 주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감시 정도 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감염병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소는 크게 해역을 관리를 잘하고 또 순찰하고 구리 생산해서 가공을 한다면 가공 공장도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생지표 세균 분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이콜라이 같은 위생지표 세균을 검사하는 실험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크게 네 가지 요소를 해당하는 당국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럼 업계는 가만히 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지방정부와 협력하여서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협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규제와 협력과 또는 컨설팅과 여러 가지 기관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이라서 프로그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조금 전문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거야? 어느 정도 되는 게 좋은 것이 아까 무슨 위생지표 세균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것이 좋은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바다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자연은요, 비가 올 때도 있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올 때도 있고, 태풍도 오고요, 더울 때도 있고, 뭐 조금 덜 더울 때도 있고, 뭐 추울 때도 있습니다. 뭐 환경이 달라지면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한 몇 달 조사에서는 이 해역이 안전한지 안 한지 양식을 하기 좋은지를 알 수가 없죠.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거의 매달 한 3년간은 조사해야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많이 조사를 해서 통계 처리하면 더 확인을 잘 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해역당 한 15번 정도 최소 조사해서 분석하면 알 수 있는데,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기준값은 물 100ml당 대장균인 분변계 대장균이 14 이하, 통계 처리했을 때 뭐 43, 49 그 정도 수치. 그러니까 거의 분변이 안 들어가거나 분변이 좀 들어가도 물하고 잘 섞여서 희석이 잘 되거나 하는 그런 수준이 어프로브드. 어프로브드란 말은 뭐 허가된, 승인된 이런 뜻이지만, 여기에는 뭐가 숨겨 있냐면 이 정도로 깨끗하면 폐류를 날 것으로 먹어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약간 더 오염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삶아 먹거나 구워 먹거나 이렇게 열 처리를 해서 조금 죽이면 됩니다. 너무 많이 오염이 되면요, 문제가 뭐냐면 세균뿐만 아니라 중금속이나 가열해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안 되죠. 그래서 적당하게 오염되거나 깨끗하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 구분해서 해역을 관리를 하고 있죠. 약간 여기는 약간 오염된 것이니까 가공용으로 써라. 여기는 깨끗하니까 그냥 먹자.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폐류위생 프로그램에서 행하는 해역의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리고요, 그럼 이렇게 세균수만 조사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해역을 분류해 놓으면 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고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죠. 예. 백길이 부딪혀서 기름이 샜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허가액이니까 그냥 굴다, 이렇게 할 정부는 없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닫아야 되죠. 그 말은 어업인들 하여금 여기는 기름 유출돼서 오염됐으니까 해결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혹은 그냥 사고가, 태풍이 와서 육지에 있는 것들이 확 쓸려 내려가서 뭐 분변이고 뭐고 다 떠내려갔어요. 그런 경우에도 해역을 일시적으로 닫아야 됩니다. 혹은 여름철에 수온이 많이 올라가서 비브리오가 너무너무 많이 생겼어요. 봄철에 한국처럼 마비성 폐류 독소를 가진 그런 플랑크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다리면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들은 육상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뱃속에다가 축적하기도 하지만 깨끗해지면 내뱉는다고 했죠. 네,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뭐 독소가 많이 생겨서 축적을 했어요. 그렇지만 독소가 없어지고 몇 주 놔두면 다 내보내요. 뱃속에서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퍼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큐뮬레이션도 하고 퍼징해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동안 잠시 닫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수확을 쉰다, 예, 수확을 금지한다, 해역을 닫는다, 예, 에리아 클로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앞서 폐류생 프로그램 4가지 요소를 설명드린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순찰이었죠. 예, 하베스트 컨트롤, 수확 관리 및 순찰. 이유는 이렇게 사고가 생겨서 정부에서 폐류를 따지 마세요, 해역이 닫혔습니다 하는 시기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따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코스트가드, 해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순찰 돌면서 여기 해역은 닫혔으니까 지급 따는 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오픈 앤 클로저죠. 여기 나오죠. 오픈 투 하베스트, 클로즈 투 하베스트. 해역이 오염됐다고 거기서 양식하던 폐류를 전부 다 따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폐류가 살아있다면 기다리면 깨끗해지기 때문에 오픈 상태에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클로즈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죠. 그 기다리는 시기는 조사를 통해서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2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큰 사고는 한 달, 작은 것은 뭐 이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 해역의 분류와는 별도로 수확 관리인 것이죠. 그럼 수확 관리 중에서 해역을 닫는 데가 언제냐? 뭐 비상시입니다. 그죠? 비상시. 제일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이, 예, 해로운 플랑크톤이 많이 생겨서 폐류가 그걸 축적해서 독을 가진 경우에 그때 해역을 닫는 거, 수확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죠. 뭐 전체 다 닫는 것이 아니고요. 그 플랑크톤이 많이 생겨서 독을 축적한 그런 폐류가 있는 그 해역만 닫게 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닫히는데요. 같은 바다에 굴도 키우고 홍합도 키우고 바닥에는 뭐 클램, 바지락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같은 플랑크톤이라도 먹는 습성이 달라서 어떤 페류는 홍합은 독이 축적이 됐는데 굴은 괜찮고 또 바지락도 괜찮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 홍합만 멋슬만 수확을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수확을 하게끔 합니다. 예, 그렇죠. 이게 해역을 닫는다는 표현도 쓰지만 결국 품종에 따라서는 열리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결국 수확을 닫는다. 수확을 잠정적으로 막는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위생조사 결과 해역을 분류하기 위한 조사 결과 나쁠 때도 해당이 됩니다. 대장균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14 정도 나왔는데 몇백, 몇천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위험할 수 있다. 대장균이 너무 많이 나온다 최근에. 그랬더니 그럼 장티푸스,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그러면 어업인들에게 이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할 때까지 잠시만 수확을 자제해 주세요. 금지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클로즈 스테이트로 가는 4가지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곳은 1년, 2년 이렇게 금지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어업인들은 굉장히 불만이 크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엄격하게 막 뭐를 많이 하느냐 하면요. 여기 비유가 있어요. 뭐 14, 100ml당 14, 뭐 43 이런 수치가 눈에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쉽게 생각해 봅니다. 건강한 성인 한 명이 하루에 한 번씩 배설을 하죠. 그 배설물이 그냥 바다로 들어간다고 보면 그 들어간 배설물을 생걸로 먹어도 안전할 만큼의 수질을 가진 그런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10피트, 10피트면 뭐 한 3m 되겠죠? 3m 정도의 물을 축구장 12개에 가득 채운 그 양만큼으로 그 성인 한 명의 분변을 희석을 해야 아까 14, 안전한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어느 마을에 주민이 100명 살아요.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100명이 뭔가 배설을 하겠죠. 근데 그냥 바다에 다 밀어 넣어요. 그러면 축구장 1200개의 물로 희석을 하지 않으면 결국 폐류들이 다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한 표준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 또 20분 지났네요. 계속 하면 지루하실 테니까 두 번째 챕터가 조금 남았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쉬고 다음 강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